영화뿐만 아니라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각종 대중 매체에 등장하는 공격용 헬기인 AH-64 아파치 헬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칭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대 8km 거리에서 적군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미사일을 16발까지 장착하고 있는 탱크 킬러라 불리는 AH-64 아파치 헬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AH-64 헬기는 아파치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으며 1984년에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세계 최강의 공격형 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4년 처음으로 전력화된 AH-64 아파치 헬기는 1972년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는 목표물 탐색 및 선정, 야시장비, 광학조준기, 추적장치, 레이저 조준기, 적외선 전방 탐지 장비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대전차용 미사일까지 장착하여 투입되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먼 거리에서 적군의 전차를 순간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공격 미사일과 주간과 야간 그리고 기타의 기상 상태와 관계없이 1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8km 이내에서 동시에 탐지하여 주요 표적을 최고 16개까지 한 번에 유도, 타격할 수 있는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 것은 아파치 헬기의 가장 큰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치 헬기에 장착된 M230 30mm 체인건은 분당 600발이 발사되고 최대로는 1200발 장착 가능하며 그 위력은 작은 폭탄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이 체인건은 헬기의 조종사가 표적을 바라보기만 하면 조종사의 헬멧에 장착된 자동으로 표적이 조준되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아파치 헬기 조종사들은 한쪽 눈으로는 헬기를 조종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표적을 보는 특수한 훈련까지도 받는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범접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진 아파치 헬기는 파나마 침공이 처음으로 실전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걸프전에서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그 능력을 입증받았으며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는 단시간에 이라크군의 전차 32대와 차량 100여 대를 파괴하는 위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상으로 주목을 받은 아파치 헬기는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구매하겠다고 덤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AH-64의 기준으로 가격이 약 1,450만 달러, AH-64D의 가격은 5,625만 달러로 상당하지만 최근에 우리나라도 1조 8,400억을 들여 아파치 가디언 헬기 36대를 도입하여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미국은 AH-64A-DE 800여 대, 그리스는 AH-64A-D 32대, 일본은 AH-64DJP 12대, 이집트는 AH-64D 35대, 아랍에미리트는 AH-64D 30대, 사우디아라비아는 AH-64AD 12대, 이스라엘은 AH-64AD 45대, 영국은 웨스트랜드 Y64, 아파치 50대, 네덜란드는 AH-64DN 29대, 타이완은 AH-64A 28대, 싱가포르는 AH-64D 19대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AH-64 아파치 헬기는 AH-64A의 기본형을 바탕으로 GPS 장착과 항전 장비를 현대화하는 업그레이드 모델인 AH-64B, AH-64A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 제한 모델 DLS-A64C, 디지털 통신 능력을 보강한 롱보우 레이더를 장착한 개수형인 AH-64D, AH-64의 영국 면허 생산 모델인 Y64, AH-64D의 일본 면허 생산 모델인 AH-64DJP 등 그 파생과 변형된 기종의 모델 또한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하무적일 것 같은 아파치 헬기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전 배치를 완료하여 육군의 전력이 막강해진 것은 사실인 반면에 이 헬기가 우리나라에
지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각종 추락사고 등으로 전쟁에서의 작전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여러가지 취약점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어떤 공격용 헬기보다 AH-64 아파치 헬기는 어마무시한 위력을 가진 것이 분명하며 앞으로 더욱 보강되고 발전된 활약은 기대해볼만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산 소형 무장 헬기가 한반도에 뜬다. 박수찬의 군.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모습을 드러낸 UH-1 휴일 수송 헬기는 지상전의 판도를 뒤바꿨다. 필요한 곳에 병력을 신속하게 모아 전투를 치르고 전투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개구리 뜀뛰기식의 교전이 가능해졌다. 전투의 주도권을 장악한 셈이다. 피해가 커지자 베트콩과 북베트남군도 대응에 나섰다. 착륙 지점에 매복했다가 미군을 기습하거나 부비 트랩을 설치해 미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적지상군을 제압해 수송헬기와 병력을 보호하는 AH-1 코브라 무장 헬기가 탄생한 배경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헬기 위력을 체험한 한국군도 수송헬기와 더불어 무장 헬기를 운용해왔다.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무장 헬기를 개발,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500MD로 시작해 AH-1S까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UH-1과 AH-1을 사용하는 것을 지켜본 한국군도 1970년대부터 헬기 구매를 추진했다. 6.25 전쟁 초기 한국군에 패배를 안겨줬던 북한군 기갑 부대를 저지하고 지상군을 근접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보다는 AH-1처럼 낮은 고도에서 저속으로 비행하는 무장 헬기가 더 적합했다. 하지만 재정 여건상 AH-1 도입은 쉽지 않아 정찰, 수송, 전차 파괴 등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는 소형 헬기 확보를 대안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도입된 기종이 500MD다. 대한항공이 1976년부터 면허 생산해 250여 대가 육군에 도입된 500MD의 최대 강점은 저렴한 가격. 도입비가 AH-1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베트남 전쟁 이후 폭증한 군용 헬기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기체 양쪽에 M134 미니건 같은 7.62mm 기관총이나 70mm 로켓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다. 북한 헬기나 AN2기 같은 침투용 비행기를 방어하는 임무에 적합하다. 가성비가 뛰어났던 셈이다. 대전차형은 토우 대전차 미사일 4발을 사용하며 미사일 유도에 필요한 장비가 탑재된다. 헬기 전력 확충에 고심하던 한국군은 500MD의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판단, 500MD 도형 공격 헬기 개발을 제작사인 미국 휴지에 의뢰했다. 북한도 500MD를 갖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미국에서 제작된 민수용 500MD 60여 대를 서독 기업을 통해 수입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500MD와 외형이 매우 비슷해 한국군으로 위장해 후방 침투할 위험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생산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해졌다. 전자, 전기 계통 결함이 잇따랐고 추락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소형 무장 헬기로 대체될 예정이다. AH-1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지상군 제압에 주로 투입됐지만 성능 개량을 거듭하면서 적전차 파괴 임무도 수행했다. 한국군이 처음 사용했던 기종은 1970년대 중반에 8대가 도입된 AH-1J다. 미국이 1968년부터 생산한 기종으로 미 해병대가 주로 사용했다. 한국군은 1980년대 중반까지 AH-1J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만큼 중요한 전력으로 평가했다. 1980년대 말 AH-1S가 배치되면서 2000년대 초까지 훈련용으로 쓰였다. 퇴역한 뒤 일부 기체는 안보 전시물로 활용됐다. 70여 대가 도입된 AH-1S는 토우 미사일 장착 등으로 무거워진 기체 중량에 대응하고자 엔진 출력과 동력 계통을 강화했다. 표적을 조준하는 장치에
적외선 영상 장비를 추가, 야간 작전 능력을 갖췄다. 북한 기갑 전력과 특수부대 위협을 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도입된 지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화가 심해진 상태다. 나르는 탱크 아파치와 국산 LAH 시대에 열려 1990에서 1991년 제1차 걸프전에서 미군은 AH-64 아파치 공격 헬기를 앞세워 이라크군 기갑 부대를 격파했다. 1차 걸프전을 주의 깊게 살핀 한국군은 차기 공격 헬기 사업을 추진했다. 미국 벨 AH-1Z, 시코르스키 AUH-60, 보잉 AH-64D, 유로콥터 타이거, 러시아 카모프 KA-50, 미르 미-28, 남아공 데닐루이 벌크가 후보로 거론됐다. 당시에는 AH-64D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1997년 국제통화기금 사태 직후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이후 2011년 RX 사업을 재추진 후보 기종으로 거론됐던 AH-1Z, T-129 대신 미국 보잉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도입을 결정했다. 2016년부터 한국 육군에 배치된 AH-64E는 최대 8km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 신소재를 활용해 적파기로부터 기체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기체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내구성과 생존성을 강화했다. 전차 킬러로 불리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16발까지 탑재한다. AH-64E와 함께 지상군을 공중에서 지원할 국산 LAH는 500MD, AH-1S 등 노후한 공격 헬기를 대체하고자 2011년 탐색 개발에 착수, 2023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체계 개발 범위는 시제기 3대와 종합군수지원체계, 훈련체계다. LAH는 소음과 진동이 낮아 은밀한 침투 비행이 가능하다. 자동 비행 조종 장치를 적용해 조종사의 편의를 높였다. 내부 시스템 등은 수리온 수송 헬기와 매우 비슷해 수리온을 조종했던 사람은 LAH도 쉽게 조종할 수 있다. 자동 비행 조종 장치에는 무장 모드가 추가되어 표적 위치로 기체 방향을 자동으로 틀어준다. 기총사격 시반동에 의한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AH-64E처럼 전용 공격 헬기와는 형상이 다르지만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사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홍합 헬멧 시연 장치를 통해 조종사 2명은 상대방의 시선을 공유하면서 표적 인수인계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무장은 20mm 기관포와 최신 공대지 미사일, 로켓 등을 장착한다. 국내 기술로 개발되는 공대지 미사일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한다. 발사 직후에도 표적 정보를 업데이트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가능하다. LAH는 오는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이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캐나다 북서부 옐로 나이프에서 국외 저온 환경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실험실에서 영하 32도까지 저온 환경 시험을 할 수 있지만 기체를 실제로 가동하면서 저온 환경 시험을 실시해 혹한기 운용 능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옐로 나이프는 겨울철 최저 기온이 영하 51도까지 내려가는 곳으로 저온 환경 시험에 적합한 지역이다. 관련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면 내년 6월 후속 비행 시험을 마치고 같은 해 8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LAH는 기존 공격 헬기보다 향상된 시스템과 무장을 갖추고 있다며 한국군의 헬기 전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